오히려 최근에는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종전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종전이 되기 전까지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지며 21세기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탱하던 러시아 경제는 이제 명백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군수 산업을 제외한 민간 경제는 불황에 진입했으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방 예산이 무려 전체 3분의 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가복지기금은 이제 고갈 위기라고 합니다. 전쟁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는 2025년 6월 기준 러시아군 사상자가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치른 모든 전쟁의 희생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모든 지표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고강도 전쟁을 무한정으로 지속하기는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은 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인데요. 이 재건 사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바로 5,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기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는 세계은행과 EU, UN,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는 RDNA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대략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RDNA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금액이 필요할 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최신판이 RDNA4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액은 1,760억 달러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건 복구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은 5,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너무 큰 금액이라서 감이 오지 않는데요.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국제우주정거장이 1,500억 달러였는데요. 이 국제우주정거장의 3배 이상을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도 이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RDNA4 최신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 부분이 84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주택 재고의 13%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서 250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교통, 에너지, 그리고 상업, 농업 순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하죠.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고 돈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재건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인 재원 조달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ODA, 공적 자금과 국제기구 융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모델로도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ODA가 공적 개발 원조라고 했는데요. 이 ODA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ODA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돈이나 기술, 물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무상으로 의료 장비나 구조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나 혹은 유상이지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우크라이나가 병원이나 도로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막연한 선이나 자선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는 국가와 도움을 주는 국가 모두 상호 이익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위한 마샬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황폐화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유럽 재건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럽은 엄청나게 빨리 재건이 되었고 심지어 세계대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국가로 거듭났었죠. 그리고 미국은 뭘 얻었냐? 미국도 유럽에 소비재를 수출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었고요. 정치적으로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죠.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도시 철도와 농업,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베트남에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리고 우리 또한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이 되어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즉 ODA 방식은 외교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에 도움을 준다는 이미지,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중요하는 이미지, 그리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이면에는 도움을 받는 수혜국의 시장을 선점하고 자국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브랜드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주고 기업들도 진출하고 하면서 도움을 주면 당연히 그 도움을 준 기술력과 문화가 표준이 되어서 계속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이 또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투자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투자한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역대급 재건 물량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K건설은 세계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빠르게 짓는 역량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설계부터 구매, 조달,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속도 경쟁력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비가 가성비가 있기로 유명합니다. 건설 기계 분야에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도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죠. 2023년 국토교통부 주도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재건 사업을 위해서 6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 마스터 플랜,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하수처리 시설, 댐 재건 사업, 그리고 철도 고속화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종전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종전이 되기 전까지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종전 당시의 영토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측의 재건 범위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또 앞서 보았듯 재건 사업은 ODA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줄수록 기회를 많이 주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39억 4,300만 달러로 주요 32개국 중에서 13위라고 하네요. 미국과 EU는 수백억 달러 규모이고 이웃나라 일본은 167억 7,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인 건 맞지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정론이 나오는 배경이죠. 이렇듯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 구조상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죠. 그리고 폴란드를 물류 및 금융 허브로 활용하고 폴란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진출하는 삼각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빌 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서부 최대 도시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는 폴란드가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나토 가입국이라서 안전합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면 그 뒤에는 자신들이 표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고 금융 조달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 기관들은 폴란드로 모이고 있습니다. 최대 건설사업 관리 업체인 한미글로벌과 대형 설계사무소 히림 등이 폴란드 지사를 설립해서 현지 재건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5년 6월에 우크라이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ODA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ODA 국제 원조를 한다면 그 원조가 현지에서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국제 원조 이후에 민간 기업들의 계약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월에는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경제혁신 파트너십을 공식화했고요. 얼마 전에는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우리 외교부가 참석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즉, 재건의 시기는 온다. 두 번째, 전후 재건 사업의 파이가 역대급이고 그 재원도 설계는 되어 있다. 세 번째, ODA 방식. 그래서 국제 원조 방식으로 누구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재건을 위한 사업 수준은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각국의 ODA 규모, 그러니까 국제 원조 규모에 따라서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ODA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기술력과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부정론과 긍정론이 있지만 K건설에 있어서 기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작년에 2024년에 해외 건설 분야에서는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K건설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재건 사업의 특성이 외교와 정치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겠지만 K건설은 국제 무대에서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에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주요 건설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했죠.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고 선점에 늦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죠.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프라 등의 첨단 기술을 앞세워서 우리만의 영역을 찾아봐야겠죠. 정부도 여러 지원 기구를 통해서 기업과 원팀으로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된 국내 건설 산업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이미지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철근 커플러 회사 ROC 소식지였습니다.